안녕하세요. 책 읽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김아나님의 당신이 준 선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준 선물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진 현대 판타지 소설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목공의 공방을 운영하는 조각가 수현.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공방으로 찾아온 한 여자아이 동아를 알게 됩니다. 동아와 조금씩 가까워질 무렵 그녀는 경주에서 동아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아이를 위해 그녀는 홀로 경주로 떠나게 되고 이 뜻하지 않은 여정에서 비밀스러운 청년 선재를 만나게 됩니다. 수연은 이 여정을 통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게 되고 선재라는 인물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됩니다. 또한 현세의 삶과 과거의 삶이 미묘하게 이어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수연의 여정.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당신이 준 선물 1권 중 경주 가는 길 챕터에서 발췌하여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이미 해가 저물고 밤이 소리 없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다. 그녀는 손 위에서 펜을 핑그르르 돌리며 다음 작업을 위한 구상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펜은 사고의 회로를 따르듯 그렇게 계속 핑글핑글 돌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노트북 모니터를 응시하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손의 리드미컬한 균형이 살짝 흔들리며 펜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탁 소리가 나자마자 재빨리 마루를 내려다보았지만 드르륵 소리와 함께 펜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후였다. 수연은 작업대 밑을 살펴보다가 서랍 속에서 뒹굴고 있던 작은 손전등을 들고 진열장 밑을 비춰보았다. 다행히 펜이 눈에 들어왔고 그 뒤로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빨간색 주머니가 보였다. 깊이 들어가 있었던 탓에 가까스로 손을 뻗어 펜과 주머니를 꺼낸 수연은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잡이가 달린 천으로 된 빨간 주머니였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깊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수연은 주머니의 지퍼를 열어 작업대 위로 내용물을 쏟아냈다. 만들다만 목각인형 1개와 모란 중학교라는 마크가 박힌 학교 체육복 1벌, 작은 수첩, 그리고 손목시계가 들어있었다. 체육복에는 삐뚤삐뚤한 바느질 솜씨로 수놓아진 이름이 보였다. 2학년 3반 원동아. 그것은 분명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혹시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동안 기다려봤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가 먼저 움직이기로 결정했다. 아이의 학교가 생각보다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써 찾던 물건인 만큼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았다.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 궁금한 것도 사실이었고 받을 물건도 있었다. 꼭 가져오라고 신신당부한 빨간 우산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래, 나도 그 근처에 볼 일 있으니까 2시쯤 만나자. 가방을 돌려주고 근처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도 만날 겸 수연은 그렇게 모란 중학교로 찾아갔다.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붙어있는 제법 규모가 큰 학교였다. 때는 마침 점심시간이었다. 학교는 급식을 먹는 아이들로 시끌벅적한 분위기였다.
새삼 학창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아이들 냄새가 넘실대고 있었다. 동아라는 애 좀 불러줄래? 원동아. 복도로 나오는 아이 중 한 명을 붙잡아 불었더니 그녀의 말을 듣던 아이가 묘한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갈색 뿔테 안경을 쓴 그 아이가 곧 입을 열었다. 걔 여기 없어요. 결석? 그런 게 아니고 없어졌거든요. 결석도 아니고 자퇴도 아니다. 퇴학도 아니고 없어졌다라는 말은 언제 쓸 수 있는 걸까? 실상이 궁금해졌다. 관찰학습 갔었는데 그때 없어졌어요. 단순히 흥미가 끊겨서 작업실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던가. 아이의 말에 따르면 한 달 전 모란중학교 학생들이 경주로 관찰학습을 떠났는데 1박 2일의 일정 마지막 날 학생 한 명이 모자란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평소에 교우 활동이 활발한 아이였다면 없어진 것을 쉽게 알았겠지만 친구도 없고 말도 없는 내성적인 성격의 아이였던 터라 사라진 지 한참 후에야 실종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 누구도 동아라는 아이가 언제쯤 어느 곳에서 사라졌는지 알지 못했다. 학교가 발칵 뒤집혔고 그 뒤로 약 한 달여간의 집중 수사기간이 있었지만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미지수였다. 수연은 멍한 얼굴로 학교에서 걸어 나왔다. 다리는 분명 인도의 보도블록을 밟고 있었지만 발 밑에 땅이 있기나 한 건지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업실에 앉아있던 아이가 자기와 함께 뜨거운 라면을 불어먹었던 그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슬프고 격정적인 감정이 일지는 않았다. 애초부터 그렇게 뜨거운 인간은 아니었다. 다만 계속 실감이 나지 않는 느낌, 그럴 리 없다는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곧 친구가 근무하는 학원 앞 카페에 들어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잠시 뒤 도현이 숨이 찬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미안, 늦었지? 언제나 그렇듯 크고 활기 넘치는 목소리였다.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키가 크고 늘씬한 여성이 그녀가 앉은 자리로 걸어오고 있었다. 수연은 살짝 미소를 띠며 오랜만에 만난 도연을 반겼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갈 무렵 간혹 멍한 표정으로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는 수연을 보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수연은 잠시 생각을 더듬다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도연은 익히 잘 알고 있다는 듯 아 하는 탄식을 내뱉었다. 그 이야기 나도 들었어. 애가 한 명 실종됐다는 소리. 학교 선생은 아니지만 학원 다니다 보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어. 애들이 학원 와서 계속 종알대니까.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 일 가능한 조용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이런 이야기 소문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요즘 애들 안전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니? 뉴스라도 한번 제대로 타면 교장이 교장 노릇하면서 계속 살 수나 있겠어? 학부모가 가만히 있어? 책임지라고 난리칠 텐데. 걔 보호자가 딱히 없나 보던데? 같이 살던 삼촌이 돌아가셨다더라. 그래서 혼자 살고 있었나 봐. 그래서 결국은 난리치는 부모도 없겠다. 학교 측에서는 찾을 수 있을 만큼만 찾고 일을 잠잠하게 처리하고 싶겠지. 수연은 친구가 전해주는 새로운 정보에 할 말을 잃었다. 아이를 데리고 있던 유일한 보호자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비에 젖은 모습으로 자신의 작업실에 들어오던 동아의 모습이 너무도 또렷하게 새겨들고 있었다. 슬픔일까? 죄책감일까? 가슴 한쪽이 저릿해지는 느낌이었다. 학교 앞에서는 시위하는 학부모도 없었고 아이를 찾기 위한 애타는 몸부림도 없었다.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 또한
있는 듯 없는 듯 숨쉬고 있었던 그부의 실종에 약간 우왕좌왕했을 뿐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다들 원래의 생활로 돌아와 전쟁 같은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결국 동아라는 아이를 찾으러 온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고속버스는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나른했지만 졸리지 않았기에 잠을 청할 수 없던 수연은 그저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을 뿐이었다. 벌써 늦가을 기운이 도는구나. 자넨 어디로 가나? 어디에선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멍한 상태로 앉아있던 그녀에게 그것은 마치 꿈속에서 들려온 듯한 목소리였다. 아가씨? 아가씨라는 소리가 귓전을 울렸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든 수연은 고개를 돌렸다. 옆 구간 좌석에 앉은 승객이었다. 짙은 감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는 길도 멀고 한데 말동무나 좀 하자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잠도 잘 안 오는구먼. 느닷없는 요청이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말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노인들을 몇 번 만나봤기에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은 아닌 듯했다. 경주엔 왜 가나?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요. 한마디 툭 내뱉고 자신의 대답이 조금 성의 없다고 느껴졌던 탓인지 짧게 덧붙였다. 누구 좀 찾으려고요. 그래? 누구를 찾으러 가는 겐가? 노파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아는 친구를 찾으러 간다 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봤자 처음 만난 사람이 쉽게 이해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그저 몇 번 만났던 아이를 찾으러 간다는 이런 이야기는 특히나 그랬다. 경주는 처음인가? 한국 사람치고 경주가 처음인 사람도 있나요? 중학교 때도 경주, 고등학교 때도 경주, 수학여행 2번 다 경주로 갔었죠. 요즘 학교는 해외나 제주도로도 간다던데. 그녀가 투덜거리자 노파가 웃음을 띠며 말을 이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게군. 하지만 그것도 다 인연이라네. 수연은 예의상 수긍한다는 듯이 가볍게 고개를 까딱거렸다. 그럼 이번이 3번째인가? 경주엔? 뭐 수학여행 갔다 온 뒤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셈이죠. 3번째이니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어가시게. 네?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에 그녀가 되물었지만 노인은 그저 자연스럽게 말을 돌렸다. 갈 데도 많고 볼 것도 많은 경주지만 가면 감로수를 꼭 한번 마셔보게나. 감로수요? 밤이 되면 샘에 달이 뜨는데 그 물을 마시면 눈이 아주 밝아진다네. 원기를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그녀는 샘이 어디에 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그렇게 말하면 수연이 다 알아들을 거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할머니들은 별것 아닌 것도 영약처럼 말하곤 했다. 물 한 바가지 떠마시고 눈이 밝아지고 몸이 회복된다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때였다.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 한 명이 일어서더니 운전기사에게 걸어가 TV를 켜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에서 경주로 가는 긴 시간이 지루한 것이 자신뿐만은 아닌 모양이었다. 이윽고 TV에 팟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들어왔다. 전원은 켜졌지만 소리는 켜지지 않았다. 잠이 든 승객을 배려하기 위해서인 듯했다. TV가 켜지자 두 사람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오락 프로가 10분가량 나오고 각종 광고가 화면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소리는 없었지만 워낙 할 일이 없다 보니 시선이 절로 TV 화면에 고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이윽고 뉴스가 진행되었는데 석굴암 본존불 균열이라는 자막이 뜨더니 석굴암의 내부를 담은 영상이 보이고 있었다.
지진이나 화재로 문화재가 파손 시 100% 원형 복원 불가능, 정밀 실측 조사 보고서의 부재, 석조 문화재 대부분이 해당. 여러 문제를 짚어내는 자막과 함께 전문가들이 본존불이 앉은 대저에 금이 간 틈새를 가리키며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지나갔다. 실로 오랜만에 보는 석굴암의 모습이었다. 세상이 요동치며 하루가 다르게 변해갈 때 석굴암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런 석굴암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시간이라는 도끼로 깨어지고 있는 것인가. 뉴스를 보다가 문득 시선을 돌려 노파를 바라보자 그녀는 그저 조용한 시선으로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착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었을 때였다. 어느새 크고 작은 빗방울들이 창밖을 때리고 있었다. 일기예보를 보고 온 것이 다행이었다. 그녀는 이런저런 짐으로 무겁게만 느껴졌던 가방이 순간 듬직하게 느껴졌다. 아이쿠야, 비구나. 노파의 목소리에 염려스러움이 묻어났다. 우산 안 가져오셨어요? 미리 준비 못했구먼. 버스에서 내리시면 택시 타실 건가요? 노파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노파를 바라보던 그녀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 거 쓰세요. 그녀는 가방에 꽂혀있던 검은 우산을 내밀었다. 동아에게 돌려받지 못한 우산을 대신해서 맘먹고 새로 구입한 우산이었다. 자네는? 전 내리자마자 택시 타거든요. 이걸 받으면 내가 어떻게 돌려주나? 그냥 쓰세요. 그거 별로 안 비싸거든요. 전 또 살 수 있으니까. 아마 터미널에 내리면 우산을 파는 곳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파의 낡은 한복과 보자기로 바리바리 싼 짐들을 보아하니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닌 듯했다. 수연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2,000원짜리 양말 한 켤레 사는 것조차 고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노파는 한동안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우산을 건네받았다. 그러고는 자신의 옆에 꽁꽁 묶여있던 은빛 비단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다. 수연은 그녀가 뭘 하나 싶어 그저 숨죽이고 바라볼 뿐이었다. 노파는 보자기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거기엔 한 손에 들어갈 법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 모양은 거의 원형에 가까워 사기로 된 큰 구슬처럼 보이기도 했다. 뚜껑이 있는 하얀 잔이었는데 뚜껑의 손잡이에는 앉아서 비파를 켜는 옛사람의 모형이 투명한 달걀 모양의 수정 구슬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하얀 잔의 표면 위로는 황금색 날개 문양이 잔을 껴안듯 반쯤 덮고 있었다. 아래쪽에는 알 수 없는 투명한 보석이 단단히 박혀 있었다. 실로 이상한 모양의 잔이었다. 받으시게. 네? 말동무도 해주고 이리 마음까지 써주었으니 나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아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에 수연의 얼굴 위로는 어색한 웃음이 맴돌았다. 할머니에겐 귀한 물건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겐 굳이 필요 없는 물건이었다. 수연은 머뭇거렸지만 노파는 흔들림 없이 잔을 들고 있었다. 받지 않으면 어르신이 큰 마음을 내서 준 선물을 거절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다. 잔을 조심스럽게 받아든 그녀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노파는 더는 말을 걸지 않았다. 수연 역시 나머지 시간은 조용히 보내고 싶었다. 창밖의 빗줄기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녀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감기기 시작했다. 버스는 경주를 향해 마지막 박차를 가해 달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산만하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느낌에 그녀의 감겼던 눈이 열렸다. 문득 잠이 깨서 둘러보니 어느덧 달리던 버스는 서 있고 사람들이 줄지어 내리고 있었다. 수연은 그제야 창밖 너머의 비에 젖은 경주 터미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웅성거리는 인파 소리가 귓가에 또렷하게 들려오고 뺨 옆으로 흐르던 침을 닦은 그녀가 쭉 늘어진 몸을 일으켜 세웠다. 버스 좌석에 쭈그린 채 잠이 들어서였는지 온몸이 찌뿌듯했다. 시선을 돌리자 아까 전까지만 해도 옆 구간 좌석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우산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작은 잔을 주고받은 사이치고는 싱거운 작별이었다. 그새 대부분 사람이 차에서 내렸고 운전기사도 화장실에 간 건지 버스 안은 텅 비어 보였다. 수연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꾸벅꾸벅 조느라 삐뚤어져 있던 하얀 모자를 다시 꾹 눌렀었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젊은 남자가 미동 없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 승차할 때 버스표 때문에 기사에게 한 소리 들었던 그 사람이었다. 머리에 쓰고 있었던 헤드셋 이어폰은 어느새 목에 걸려 있었다. 그 외에 처음 봤을 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유독 창백해진 낯빛이었다. 심한 멀미라도 앓는 사람처럼 상체가 바짝 움츠러들어 있었고 한 손으로는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다시 버스의 출입문 쪽으로 방향을 틀고 몇 걸음 내디뎠을 때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슬쩍 뒤돌아보았다. 겨우 몇 초 지났을 뿐이었는데 사내의 얼굴이 더욱 파리해지고 눈빛은 퀭하게 비어있는 듯했다. 다만 아랫입술을 지그시 물고 있는 거로 보아 남은 힘을 모아 아픈 것을 간신히 참는 기색이 역력했다. 단순한 멀미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다. 앞으로 나가던 그녀는 결국 발걸음을 돌려 뒷좌석으로 다가갔다. 저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까이 보니 땀을 얼마나 흘린 것인지 앞머리가 촉촉이 젖어 있었다. 마치 큰 쇳덩어리에 짓눌리기라도 하는 듯 힘겹게 숨쉬고 있었다.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 생각보다 사태가 심상치 않았다. 저기 괜찮아요? 수연이 재차 물었지만 그는 그녀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기진맥진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그러다 시선이 올라가면서 눈동자의 흰자가 더 많이 보이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뭔진 모르지만 위험한 느낌이었다. 사람 불러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연이 묵직한 가방을 벗어놓고 헐레벌떡 뒤돌아섰다. 119를 부르는 것보다 일단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았다. 그때였다. 턱 하고 자신의 어깨 한쪽으로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다.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니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난 남자가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짚고 있었다. 남자의 키는 생각보다 컸다. 갑자기 그를 올려다보게 된 그녀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제 괜찮아요? 괜찮냐는 말만 이번이 세 번째였다. 토할 것 같아. 예상 밖의 답에 그녀의 얼굴 위로 당혹스러움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간신히 입을 연 그의 목소리에서 배어나온 절박함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위태롭게 서 있던 남자를 재빨리 부축해서 버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간신히 입을 연 그의 목소리에서 배어나온 절박함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위태롭게 서 있던 남자를 재빨리 부축해서 버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화장실로 데려다 줄까요? 그는 고개를 힘없이 내젓더니 터미널 한 구석에 보이는 휴지통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헛구역질을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시원하게 개워내지 못했다. 그리고는 곧 벤치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는 것이었다. 수연은 놀란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급한 마음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의 얼굴이 천천히 드러나고 있었다. 까만 머릿결 아래 깊은 눈매와 살짝 벌어진 도톰한 입술이 보였다. 헤드셋 이어폰을 쓰고 있었을 때는
자유분방한 스타일처럼 보였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단아한 인상이 돋보이는 사람이었다. 저 이제 괜찮으신 거죠?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제야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다. 제대로 그와 눈빛을 마주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아까보다는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인사를 건넨 수연이 뒤돌아섰다. 그녀는 멀쩡하게 생긴 젊은 남자가 저 정도로 심한 멀미를 하는 것을 처음 보았기에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다. 비를 피해 터미널 건물 안으로 들어간 그녀가 그렇게 5분 정도를 걸었을 때였다. 문득 왠지 모르게 굉장히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갸우뚱하던 수연은 걸음을 멈추었다. 몸이 왜 이렇게 가볍지? 아, 내 가방.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린 수연은 헐레벌떡 버스 플랫폼으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1분 전까지만 해도 정차되어 있던 버스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급한 마음에 관리소로 달려가 버스의 행방을 물었지만 되돌아오는 답은 다음 목적지로 떠났다는 터미널 직원의 무심한 한마디뿐이었다. 그녀는 할 말을 잃고 휘청거렸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고 돈도 없었다. 가방 안에는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짧은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현대인에게 지갑과 핸드폰이 어떤 의미이던가. 수연은 탄식과 함께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저기요. 벼랑간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질끈 감았던 눈을 떠보니 아까 그 남자였다. 그는 여전히 아까와 같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엷은 빗줄기에 그의 옷과 머리가 살짝 젖어 있었다. 그와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친 거로 보아 자신을 부른 것이 맞는 모양이었다. 괜찮으면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미안하지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씩 끊어 말하며 침을 삼키는 그의 모습이었다. 말할 기력도 딸리는 모양이었다. 그의 표정엔 망설임이 가득했다. 신세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할 때의 얼굴이다. 제 코가 석자인 그녀가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그를 빤히 바라보자 남자가 주저하며 입을 다시 열었다. 작게 갈라지는 목소리였다. 지금 걷기가 힘들어서 부축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택시 잡아서 집까지 좀 부축해줄래요? 제가요? 살해할게요. 살해? 살해라는 한마디에 순간 두 귀가 쫑긋 일어선 수연이었다. 그는 분명 낯선 사람이었다. 하지만 분명 찬물, 더운 물을 가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지갑이며 가방이며 한순간에 몽땅 사라진 마당에 한 푼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게다가 생각해보면 애초에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린 것도 다 이 남자 덕분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듯 서 있다가 일단 서울로 돌아갈 차비라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에 쫄딱 맞은 채 힘없이 벤치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조금 마음에 걸린 것도 사실이었다. 수연은 일단 택시를 잡고 그를 벤치에서 일으켜 세웠다. 보기보다 육중한 체중이 그녀의 어깨에 실리는 순간이었다. 체격으로만 보면 이렇게 아픈 모습이 도무지 어울려 보이지 않았다. 군살 없이 단단한 체격이었다. 멀미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택시는 그들을 태우고 요요히 빗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차는 시내를 지나 한적한 시외 지역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윽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흙과 자갈이 깔린 숲길이었다. 도착지라고? 수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차량 진입이 통제된 곳이라 여기부터는 걸어가야 한다는 운전기사의 말이었다. 그가 굳이 부축해줄 사람을 찾았던 이유가 이거였던 모양이었다.
택시에서 내린 수연은 그를 부축하고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완만했던 경사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가팔라지고 있었다. 제법 무거운 그의 체중을 싣고 계속 갈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를 부축하며 가파른 길을 오르던 수연은 힘이 들었는지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초저녁 하늘은 제법 서늘한 기운을 내려보내고 있었지만 더운 땀방울이 그녀의 목을 타고 쉼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순간 자신의 어깨 위로 실려있던 그의 묵중한 체중이 스르르 거두어지는 느낌에 옆을 바라보니 아까까지만 해도 휘청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던 사람이 스스로 서 있었다. 좀 전까지의 창백하고 힘없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고 안정된 모습이었다. 마치 사막에서 죽어가던 나무 한 그루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맞고 서 있는 듯했다. 그렇게 비가 내리는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던 그가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눈빛도 터널에서 보았던 그런 퀭한 눈빛이 더는 아니었다. 생명력이 도는 그런 또렷한 눈빛이었다. 괜찮아진 거예요? 그녀의 물음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뻗어 펼쳐진 손을 힘있게 쥐어 보였다. 좋긴 한데 너무 갑자기 멀쩡해지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여긴 어디예요? 설마 이런 데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녀의 물음에 그가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작은 암자가 있어요. 스님 한 분과 친분이 있어서 가는 길이죠. 그녀는 그의 한마디에 수긍이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나저나 이제 멀쩡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자신은 이 길로 돌아가야 하나 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였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그가 말을 건넸다. 괜찮다면 잠시 들렀다 가는 건 어때요? 스님은 갑자기 오는 손님도 반기시는 분이라서. 비에 쫄딱 맞고 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는 상태인 그녀가 가진 선택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낯선 사람과 함께 낯선 암자로 간다는 것은 그닥 좋은 생각은 아닌 듯했다. 저 나쁜 사람 아닌데요. 망설이는 그녀의 표정을 바라보던 그가 말했다. 자기가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셔도 되고요. 아니, 아까 살해해 주신다고. 임자로 올라가야 돈이 있어서요. 이거 지금 협박이에요? 네?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살해를 하려면 지금 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수작 부리지 말아요. 수작? 신기한 단어를 들었다는 그의 한쪽 눈썹 끝이 미묘하게 올라가고 있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다려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갖다 놔와요. 수연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야무진 선택을 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가 사라지자 숲길이 급속도로 어두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리 해질녘이라지만 아무리 산중이라지만 이렇게까지 빠르게 땅거미가 깔릴 줄은 상상치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왠지 생소한 동물의 울음소리도 귓가에 스치는 듯했다. 생각해보면 도중에 그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어차피 암자까지 동행해야 했을 것이다.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를 믿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까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 마음이 까만 사람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투명함이 깃들어 있었다. 구불구불 가파른 산길을 얼만큼 올라갔을까. 멀리서 희미한 암자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